자, 오늘은 근대 사회의 전개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요. 가에서 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있습니다. 자, 이 개항기 조선이 개항기 때 청나라와 일본과 맺은 조약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 1번 문제를 조금 진행을 해주실 선생님 어, 안 계십니까? 깃발을 들어주세요. 1번 문제 진행하실 선생님. 오, 모두 안 계세요? 아, 김미라 선생님. 네, 김미라 선생님께서 1번 문제를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개항기 조선이 청일과 맺은 조약이라고 해서 지금 각 그 조약의 계기와 상대국 조약이 각각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를 보면은 상대국은 일본이고 조약 이름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 계기는 지금 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이제 운요 사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면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과는 재물포 조약을 맺고 그다음 청나라와는 또 다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다 칸은 비어 있기 때문에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이제 맺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을 보면은 네, 이모군란인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는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조선과 청이 맺은 조약은 그 조청 상민 무역 장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갑신 정변인데요. 일본과 이제 이 갑신 정변을 계기로 해서 맺은 조약은 한성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포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조선에서 맺은 최초의 근대식 조약이고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이 이제 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제물포 조약은 그 일본에게 그 임무군란으로 인해서 이제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상금을 이제 물어주게 되었고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청 상민 무역장정은 그 청나라 상인의 이제 통상 특권을 허용하는 조약인데 그 조선의 이제 경제적 침탈을 허용하는 이제 이런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성 조약은 이제 역시 또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 일본 공사관의 신축비 부담을 조건을 하는 이제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기 내용을 살펴보면은 불법 침입한 일본 군함이 영종도를 포격하였다. 네, 지금 강화도 조약 을 맺게 된 계기인 운요 사건에 대한 내용이 봤고요. 그다음 사태 수습을 위임받은 흥성대원군이 재집권하였다. 임무군란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이 확인되었다. 네, 이 내용 역시 맞는 내용이고요. 일본 공사관의 호위병 주둔이 허용되었다. 네, 나는 이제 한성 조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이 라의 내용은 한성 조약이 아니라 그 임오군란으로 인해서 일본과 맺은 제물포 조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우리 개항기 때에 우리가 청하고 일본과 맺은 아주 굉장히 어, 중요한 조약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 제무포 조약, 그다음에 조척, 상민 수륙무역 장정, 그다음에 한성 조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의 그런 특징과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총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그 답이 아닌 것은 지금 리을에 일본 공사관의 호위병 주둔이 허용된 것은 이 한성조약이 아니라 아까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그러니까 우리가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그 일본과 맺은 제물포 조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물포 조약의 결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결과가 생기냐면 분란 주모자들을 처벌하고 배상금 55만 원 가운데 15만 원을 선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효, 김옥균, 김만식을 일본에 이제 사죄사로 파견을 하였고요. 일본은 공사관 경비를 부실로 이때 병력을 일개 대대가 됩니다. 병력을 한성에 파견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조약이 진포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지도는 어느 사건의 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가에서 다 세력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2번을 조금 설명을 해주실 선생님 깃발을 좀 들어주십시오. 자, 김미라 쌤이 깃발 내리시고요. 네, 김영철 쌤님 깃발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철 쌤님께서 2번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다음 지도는 어떤 사건의 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가다 세력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제1일과 2일과 3일이 나옵니다. 여기에 1일과 1일과 3일이라는 그 문구와 그리고 우정총국이 나오고 일본 공사관 경무국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 갑신정변의 이 사건 전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는 급진 이 개화파의 어, 행보고 그다음에 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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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 일본군이죠? 일본 네, 군의 이게 아마 그 아마 인천으로 뭐 좀 도망가는 그 형사 같습니다. 그리고 네, 3번은 이 청군 입국을 통해서 아마 이 들어오는 그런 어, 전개 과정 같습니다. 우선 네, 여기 이 설명하기 전에 우선 갑신정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갑신정변은 1884년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원인이 그 전에 일어났던 1882년에 이모군란 이후에 이모군란 때 청군이 들어가지고 난을 평정하다 보니까 청의 속방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문 정치 그리고 밀렌도르프나 원세계 마건축 같은 이 그 고문 정치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그 우리 여기 저 통상개화파 중에서도 그 온건개화파 즉 청에 사대하는 온건개화파와 그리고 일본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한 문명개화론을 주장한 급진개화파로 상당히 그 전국에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가 이 청의 그 내정 간섭이라든지 또 민시 정권의 이런 나추준 사업을 독점한다든지 당호전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그 전국 혼란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급진적인 무슨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급진 개화파의 그 동지들이
계획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기로 일단 세부 정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청포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약 한 3,000명의 이 청군들 중에 반이 일단 그 청포전쟁으로 청나라와 프랑스와의 전쟁을 해갖고 베트남으로 이게 청군이 철수해버리고 그때 이 급정개파가 일본 다교조에 공사하고 군대 지원과 그러니까 정비를 위한 차관을 요청했는데 그 차관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정변을 일으키면은 일본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 가지고 세부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정변은 그때 신축 건물인 우정국 낙성식을 개화하고 거사하기로 일단 그 정변 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서 갑신정변 제1일차는 우정국 그 별궁에 방화를 해가지고 불이하는 그 소리에 그 신호를 해가지고 사대장 인사를 참살하고 그때 그 민씨의 족장이었던 민영이 이게 사망에 이르는 중상을 입히고 그다음에 고종과 민비를 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고종을 설득해갖고 조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갑신정변 2일차에는 이 새 정부 들어가지고 새 정부의 강요를 임명하고 홍영식이 그 급진개화파인 홍영식은 자의정, 박영훈은 군사권을 쥐고 서항범은 경찰권을 쥐고 김옥균은 호조 참판으로서 이렇게 그 일단 조각을 했는데 민씨들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씨는 원색에게 다시 또 두 번째 이모군란에 의해서 두 번째 청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갑신정변 3일째는 이 급진개화파에서 갑신정변 주역들이 계획정강 14기조를 발표를 했는데 이 그 갑신정변의 내용을 원색으로부터 보고가던 중국의 청나라에 북양대신인 이용장이 경로를 해가지고 일본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데 일본은 마침 청나라하고 대적하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이기 때문에 전쟁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청군이 약 한 600명이 북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이 급진개화파하고 일본군의 병력수는 약 200명이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본국에 훈령해서 전쟁을 회피해가지고 달아나고 일본군 수비대하고 우리 그 혁명파하고 청군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소극적인 일본의 행동 때문에 김옥균 등은 인천으로 해서 일본에 망명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일본군 공사관이 방화되고 이런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갑신경변은 이 3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일단 문제를 보면은 급진개파가 개혁 정강을 국왕의 정교로 공포하였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것이. 그다음에 일본군이 국왕의 황궁을 호위하였다. 그 급진개파의 일부 그러니까 서재필을 중심으로 한 급진 일부와 일본군이 국왕의 황궁을 호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건을 빌미로 흥선대원을 압송하였다. 이거는 이모군란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모군란 때 청의 그 해군 제독인 오경장이 흥선대원군을 천막으로 초청해가지고 술 한잔 하자는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을 초청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납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텐진으로 압송했는데 이것은 이모군란 때 이야기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는 정변을 사진에 모여있다. 그러니까 급진개파와 일본 공사관 일본군은 정변을 사진에 모여 있습니다. 4번은 맞고 5번 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과 조선은 한성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청나라는
중국 텐진에서 룡장과 이토 히로부미가 텐진 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조선에 출전하는 청일군은 4개월 이내에 출군하고 출병 시에는 서로 사전에 알리기로 문서로 약속하는 이런 텐진 조약을 체결하고 출군하였다. 이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갑신정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 사건을 빌미로 이 갑신정변을 빌미로 흥선대원군을 압송하였다는 틀린 활동이 되겠죠.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모군란의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갑신정변의 결과로 나온 조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일본하고 맺은 조약은 한송조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은 우리 내부의 그 국내 정치적 사건이었는데 청나라하고 일본이 또 텐진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텐진조약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로 그러니까 조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군대를 출병할 것을 동시에 출병할 것을 서로 통과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텐진 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철군을 하는 이런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김영철 선생님, 우리 이 갑신정변의 결과로 맺어진 한성조약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조금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한성, 예, 한성조약. 한성조약은 이 일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일본의 피해 보상비로 11만 원을 갖다가 지불하고 그다음에 이 또 이모군란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공사관이 방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공사관 건립비로 2만 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이모군란 때도 일본 군대의 주둔을 약속했지만은 또 이때도 일본 군대의 주둔을 다시 또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성조약은 약간 그 5계조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 피해 보상이 11만 원과 공사비 공상 건립비 2만 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 뒤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본과 이제 맺은 조약이 되겠는데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일단 그 배상금도 그렇지만 제1조의 내용은 조선국은 국서를 일본에 보내서 사의를 표명한다가 제1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성조약을 일본이 조선과 체결함으로써 일본은 단숨에 두 가지를 해결을 하게 되겠는데, 첫 번째는 그 조선의 정변 과정에서 일본 측이 입은 피해를 보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 처벌도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조선에서 그 실추되었던 이모군란 때 실추되었던 일본의 세력을 회복한 것이 한성조약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나라에 밀려서 조선 정부의 그 자기가 어떤 일본의 그런 위세를 발휘하지 못하다가 성의 그때 청토 전쟁으로 인한 국제 관계에서 공경에 빠진 그 청나라의 그런 시기를 이용해서 조선 정부에다가 강압할 수 있는 위세를 회복한 것이 한성조약의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갑신정변의 그런 내용하고 그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급진기아파, 그 다음에 일본군 성분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3번은
다음은 어느 개혁을 주제로 발행된 가상 잡지의 표지이다. 이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고종 황제 사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원구단, 환구단의 사진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특지포에서 말하는 개혁은 광무 개혁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 그러니까 광무 개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선생님 깃발을 들어주세요. 김영철 선생님 드셨네요. 자, 그러면 김영철 선생님, 그러면은 3번 문제 풀이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계획을 주제로 발행된 가상 잡지의 표지이다 이랬는데 이 특지보 이거는 광무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층 분석에 새로운 국호 대안은 어떤 의미를 담았나 그런 말이 있고, 그다음 현장 내 황제 즉위식이 거행된 원구단에 가다, 그리고 국제 홍보 사업의 식산 운동에 그걸 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이 대안이 뭔가 하면은 새로운 국호 왜 대안이었느냐, 얘는 일단 황제국이 되면은 이 조공을 바치는 제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안은, 그래서 뭐 그 당시 그 이 구한말에 그 우리나라에 조선에 뭐 조공을 바치는 어떤 나라가 있을 리 만무하였고 해서 공이 짜낸 것이 과거 그 이 삼국 시대에 초기 철기 시대 우리 그 사만 만 지난 변화에 사만을 아우렀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 그 사만을 제국으로 준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이라고 막 이래 그 국호를 지은 것입니다. 그다음 황제 즉위식 굉장히 원구단에 가다 했는데 이 원구단은 이 중국에 보면은 이 황제 즉위하려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중국의 황제 즉위 장소가 원구단입니다. 중국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황구단 또는 우리는 황구단이라고 한 것 같은데 황구단, 원구단 아마 같은 뜻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황제 즉위식이 1897년 10월 12일이 황제 즉위식입니다. 이것이 그다음에 식산흥업 운동에 거부를 들다 이랬는데, 식산흥업 운동 이거는 상공업 장려 운동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구본 신참, 그러니까 옛 제도를 근본을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고한다는 구본 신참 운동에 의한 식산흥업 정책의 일원으로서 이것이 광무 개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무 개혁은 특징적으로 여러 가지 광무 개혁의 내용이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은 군사권으로 봤을 때 군사권은 무한한 군권의 향유, 그리고 황제권입니다. 황제군권. 그래서 이거는 1899년에 원수를 창설 해가지고 육해군 통솔하겠다. 그때 공군 없으니까 황제 직속으로 창설하겠다. 그리고 1900년대에 육군 헌병대를 설치하고 그는 이건 황실 경호택입니다. 그리고 1903년이나 1904년도에는 화물선을 개조한 군함을, 양모나 광제도 군함을 도입합니다. 일단 그래서 군권의 향유가 되었고, 그다음에 양전 사업을 해가지고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재정을 튼튼하기 위해서 토지수사 사업을 벌입니다. 이 토지 사업이 양전 사업인데, 그때 미국인 청량사를 고용해가지고 의욕적으로 해서 그때 설치한 이 부서가 지게암문을 설치했는데 1901년에, 그러니까 지게암문에서 지게를 발급했는데 우리나라 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가 아마 이때 그 확립이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지게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장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지게에 대해서 지게 발급을 해가지고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주 전호제로 내려온 경작권은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거는 경작권은. 그리고 그
황실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홍삼이라든지 홍삼 이런 거는 전매사업 또 광산 등 이런 거는 국내부로 이동해 가지고 비자금 즉 내탕금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업에서는 이 상무사를 설정. 상무사는 뭔가 하면은 보부상 관리관청인데 이 보부상이 그 백인양요 때부터 이 등짐 보쯤 해가지고 강화도에 식량을 실어 나르고 뭐 그리고 또 그 황실의 편에 대해서 독립협회 탄압에 앞장을 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상당히 그 황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사를 설치해 가지고 영업세의 징수권을 부여하도록 했는데 이 결과는 영세 상인이 몰락을 가져왔다 하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천일은행을 설립했는데 1899년에 이 자금이 천일은행에 이 설립 자금이 없어가지고 정부 돈을 빌려다 보니까 그 3살짜리 영친왕이 은행장이 되는 참 웃지 못할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한천일은행은 지금의 우리 은행의 전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에서는 한성방직 뭐 고분회사나 해서철강회사나 그다음에 한성전기회사 막 이런 회사를 설립하고 근대시설로 전기, 전차, 전등, 전화도 가설하고 뭐 이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진흥책입니다. 교육진흥책. 이때 최초의 우리 중학교라는 한성중학교가 설립됩니다. 한성중학교. 그리고 이때 교육진흥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1910년 국권 피탈 될 때까지 약 한 2,000개의 사립학교가 설립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무계획 일환으로서 대한국 국제가 1899년 8월 달에 발표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황제가 하겠다는 이 조문에 보면 뭐 처음부터 대황제께서는 뭐 하겠다 대황제 뭐 하겠다 막 이런 쪽인데 이것은 우리 그 전제 군주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국민의 협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무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수를 실시하여 황제가 강했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고 좀 설명한 대로. 그다음에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것도 맞고. 만국공법에 의한 대한국제를 제정하였다. 이것도 좀 전에 설명한 대로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근대 산업기술을 배워오게 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여 근대식 교육제도를 마련하였다 했는데 이 교육국 조서는 1895년 그러니까 2차 가부개혁 때 이 고종이 반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해 가지고 사범학교를 만들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2차 가부개혁 이후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광무개혁에 대해서 김영철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는 지금 안다미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4번 다음은 어느 서적의 목차이다.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항을 보면 개항 이후 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각각 이제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 독립협회, 신민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해별로 이제 주장한 내용의 그 주요점을 파악하는 문제 같습니다. 보기를 보면은 1번에 이제 가 해놓고 노비문서 소각과 과부의 재가 허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비문서 소각과 과부의 재가 허용은 다에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부개혁 때
그 1차 가부개혁 때 군국기무처의안에 보면 9번째 조항에 이제 공노비, 산노비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이제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한다. 라든가, 8번째 항에 나와 있고, 9번째 항에 이제 과부 제가는 귀천을 막론하고 본인의 의사대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노비문서 소각 같은 경우는 동학농민운동 때 1차 동학농민운동 이후 이제 패전개혁안에서 그 동학농민군들이 제안했던 것을 가보개혁 때 이제 반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중대범죄의 공판과 피고의 인권 존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헌의 6조에서 이제 4조에 이런 민권 보장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이제 다 해놓고 신분제 혁파와 인신매매 금지라고 했는데 앞서 말했듯이 1차 가부개혁 때 군국기무처 의안에 보면 신분제 혁파랑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문벌 폐지와 인민평등권 제정은 이거는 갑신정변 때 14개조 정강 중에 이제 2조항에 문벌을 폐지하고 그 인민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나와 있고 1차 가부개혁 때도 이 문벌 양반과 상인들의 등급을 없애고 귀천에 상관없이 이 선별을 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문벌 폐지에 관련돼서는 동학농민운동 때 역시 패전개혁안에 이제 관리 채용에서 지벌, 그러니까 지역과 문벌을 타파하자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이제 마하고 연자제 폐지와 조홍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차 가부개혁 때 역시 군국기무처 의안에 8번째 항에 보면 이제 그 남녀의 조혼을 금지한다 하고 남자는 20세 이상 또 여자는 16세 이상으로 이제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보다는 이제 다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4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개항 이후에 우리가 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것으로 갑신정변,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 또 가부개혁, 또 독립협회, 그다음에 신민회까지. 그러면 각 그 노력에 관한 그런 사건에 관한 그 특징적인 내용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5번은 우리 김미라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5번 가에서 다 의병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기도에서 가나 다에 이제 각각 해당되는 그 의병장들의 이제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가는 이제 양주 지역입니다. 지금 13도 창의군 총대장을 지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13도 창의군 하면은 그 총대장이었던 이제 이 대표적인 인물인 이인영을 이제 꼽을 수가 있고요. 이때의 의병은 그 정미의병 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평해 지역인데 태백산 호랑이로 불렸다고 이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제 평민 의병장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이제 신돌석 의병장인데요. 네, 이제 의사 의병과 이제 관련된 의병이고요. 그 다음에 다의 스시마 섬에 끌려가서 순국하였다. 네, 지금 이제 스시마 섬에 가서 이제 순국했다는 내용을 보면은, 그 위정 척사 운동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이제 그 최익현을 들 수가 있고요. 이제 의사의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 보기를 보면은 고종 태의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네, 고종 태의 반발해서 의병을 일으켰다는 내용은 이제 정미의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07년에. 그래서 네, 이건 아까 그래서 정미의병 이인영 총대장을 들 수가 있고 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맞는 답으로 볼 수가 있고요. 평민 출신으로 의사조약 체결에 항거했다. 네. 평민 출신 의병이면 네, 신돌석 의병장이고 네, 의사조약 체결에 항거했다. 그래서 이제 내용과 이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종의 친정을 요구하여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이끌어냈다. 네, 이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최익현, 네, 최익현으로 들 수가 있고 이제 다와 관련된 내용이 맞습니다. 4번에 나는 일제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 만주로 이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만주로 이동했던 이제 의병 활동은 정미의병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는 네, 정미의병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맞지만 나는 네, 의사의병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만 맞는 부분이라 틀린 답이 되겠고요. 5번에 다는 위정척사 정신을 지닌 유생 출신이다. 네, 다의 인물이 이인영과 최익현인데 네, 이 두 인물은 대표적인 위정척사 이제 운동을 했던 이제 유생 출신으로 네, 이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번에 우리가 이 3대 의병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을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제 이인영, 이제 정미의병장이지요. 유명한 정미의병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돌석하고 최익형은 두 분이 다 을사의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사의병장인데 신돌석의 특징은 평민 출신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을사조약 체결에 항거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최익현은 우리가 이제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이끌어내는 그런 상소를 올리게 되지요. 고종한테 친정을 요구하면서.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최익현의 그런 상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아주 위전척사 운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유생 출신의 을사의병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이렇게 옳지 않은 이 5번의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만주로 이동한 그런 의병은 우리가 정미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미의병 제일 마지막에 한 정미의병으로 일제의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만주로 이동을 해서 그 후에 우리 항일 운동을 하는 그런 항일 운동,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의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6번 넘어가서 자, 6번은 지금 우리 김영철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는데 아까 김영철 선생님께서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 6번은 이제 각각의 어떤 개혁안들 우리가 중요한 사건에서 나오는 그런 개혁안들의 중심 내용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지금 김영철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6번 하겠습니다. 다음 두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우정총국에서의 거사가 일단락되었으니 14기조 개혁정강을 발표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정총국이고 14기조 개혁정강이니까 이는 갑신정변의 개혁정강 14기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림을 보면은 계획안 심의를 위한 군국기무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거는 1894년 6월 24일 날 그 제1차 가보개혁 때 군국기무처를 설치해가지고 군국기무처 회의를 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 군국기무처는 이 친일내각 그 김홍집 제1차 김홍집 친일내각에 이거는 임시 합의기구입니다. 임시 합의기구고 이것은 또 공개회의였고 다수결로 결정했습니다. 다수결로. 그렇고 이게 군국기무처의 위원은 총리이신 김홍길을 포함해서 18명이었습니다. 이거는 군국기무처는 약 한 3개월 정도 이 군국기무처가 제2차 가보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전까지 약 3개월 동안에 한 200여 건의 개혁안을 통과했는데 이거는 내각 중심의 강력한 중앙정권을 창출한다는 그런 그 군국기무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그 보기를 한번 보면은 황제권을 강화하여 자주권을 확립하자 이랬는데 이것은 뭐 황제권을 강화하여 자주권을 확립하자 이거는 1899년에 광무개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무개혁. 그래서 1번은 아니고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농민생활을 안정시키자. 이것은 이 동학농민군의 이 폐정개혁 12개조의 마지막 12번째인데 구한말에 모든 이 개혁 정강이나 여기에서 토지 제도가 들어간 것은 딱 동학 농민군이 요구한 폐정개혁 12조에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하게 할 것 이런 이 말이 토지 재분배. 그래서 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토지 제도란 말은. 그래서 이거는 동학 농민군의 토지 폐정개혁안 12조니까 요것도 공통된 건 아니고. 다음 상하 기천의 신분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성하자 이랬는데 이것이 뭔 소리냐 하면은 갑신정변 때 개혁정강 14개 중 2조에 보면은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하여 능력에 따라 관리 임명하는데 이거는 그 문벌 폐지 차별 금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신분 차별이 없는 사회. 그다음 또 제1차 가부개혁 중 신분제 폐지란 이런 조항이 또 있습니다. 문벌 반상을 제도를 폐지하고 문무 구별을 폐지하고 노비매매 금지 뭐 조건 금지 다 이런 신분에 관계되는 이런 조항이 제1차 가부개혁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분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자. 차별 폐지입니다. 차별 폐지. 그 다음에 4번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여 건축물을 수용하자. 이것은 구본 신참인데 이것이 광무개혁의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본 신참. 옛 제도를 근본하여 건축물을 수용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의회를 설립하여 근대적인 정치체를 확립하자 이랬는데 이것은 1898년 10월 29일 관민공동회 후에 흔히 육조 즉 흔히 건의한다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흔히 육조를 고종께 건의하니까 고종이 중추원 신관제를 공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추원 신관제가 1898년 11월 2일 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의회 설립 법이 되겠습니다. 이 중추원 신관제인데 전문 17조로 되어 있는데 이 상하원인데 상하원 설치를 내용으로 의원 50명 중에서 반수인 25명은 황제와 정부가 임명하고 또 25명은 인민협회에서 투표로 선거하되
당분간 독립협회가 인민협회를 대행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의회가 설립되고 뭐 계획파 정부가 입헌 군주제를 수립하면은 정권에서 이 수급파들이 뭐다 배제되기 때문에 칠러 수급파의 반대로 자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추원 신간제도 자질되었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 상하기천의 신분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성하는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6번 우리가 이제 개혁 안 중에서 그 갑신정변에서 나온 그 14개조 개혁 정강 그거하고 그다음에 군국기밀처를 중심으로 한 1차 갑오개혁 개혁안에 공통적으로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푸는 문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공통된 주장은 신분 차별을 폐지하는 신분 차별 폐지 그것이 공통된 주장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6번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각 그 개혁안들의 중심, 핵심 내용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7번도 역시 지금 우리가 이제 갑신정변에 대한 개혁정강 14개조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자, 이 문제를 그러면 여기 풀어주실 선생님 깃발을 좀 들어주세요. 네, 안다미 선생님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7번 문제는 안다미 선생님께서 문제를 풀이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7번 다음 개혁안이 제시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래서 1.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하고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2조에는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권을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그리고 12조에는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 그래서 이거는 갑신정변 때 이제 제출했던 14개조 정강의 일부를 실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 위해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은 앞에도 설명이 나왔듯이 급진개합파, 개화당이라고도 불리는 급진개합파가 이제 주도하였고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이제 한성조약이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체결이 되면서 조선은 이제 막대한 이제 배상금을 오히려 지불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이제 공사 간의 신축지랑 신축비 같은 것도 이제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텐진 조약을 체결하면서 양국군이 공동 철병을 하고 만약 군대를 파병하게 되면 이제 사전에 통보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이것을 근거로 이제 자신들도 군대를 파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그런 내용이 담긴 거는 기억 니은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디귿의 9번 신참의 개혁을 원칙으로 표방한 것은 고종의 광무개혁이었습니다. 옛 것을 이제 근본으로 하고 이제 새로운 거를 더한다, 첨주한다 이런 뜻으로 9번 신참을 사상으로 해서 광무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임오군란 이후 제물포조약을 맺으면서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할 것이라는 이제 조항을 넣으면서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을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1882년에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거 7번도 지금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것이 갑신정변의 그 14개조 개혁 정강안입니다. 그래서 이 갑신정변에 대한 그런 그, 비중이 굉장히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정리를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8번. 자, 8번 문제는 누가 풀이를 해 주실까요? 자, 8번 문제 지금 저기 깃발이 다들 안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주장이 제기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어떤 주장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미국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돌연히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그들이 우리의 허점을 보고 어려운 요구를 강요하면 장차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는 싫어하고 미워할 처지에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수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라는 주장을 한 것은 영남 만인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제기된 배경으로 특별한 것은 찾아보면요. 자, 답은 5번이 되겠는데요. 우리 수진사로 갔던 김홍길이 일본에서 무엇을 가져오냐면 조선 책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유포되면서 우리가 이만손 등의 어떤 그 유생들이 이 만인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이 조선 책략이 유포된 이후에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9번으로 자, 9번 문제는 누가 풀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영철 선생님 말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김영철 선생님께서 풀이를 해주시겠습니다. 9번 다음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있었던 모습인데 보면은 아관파천 이후에 아관파천이 1896년 2월이죠. 아관파천 여기서 한 1년 10일 정도 있다가 황궁했으니까 제국주 열강은 두만강 산림처벌 벌채권, 울릉도 산림벌채권 쭉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주국권 운동을 전개하였다. 근데 이것이 자주국권 운동이니까 독립협회의 활동이 되겠죠. 근데 일단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아간파천 그러니까 1890년 1890년 2월 이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파천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많은 아간파천의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대가. 뭔가 하면은 열광들 이권 침탈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주 열광들이 찾아보면은 두만강 산림 벌채권 이건 러시아가 1896년에 뺏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울릉도 산림 벌채권 이것도 러시아가 1890년에 뺏어갑니다. 이 러시아가 벌채권을 뺏어간 거는 그 만주의 철도 부설하기 위한 침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따 벌채권을 뺏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경의선 부설권은 이 프랑스가 1896년에 뺏어갔고 경인선 부설권은 미국이
1896년도에 뺏어가가지고 일본에 1년 뒤에 일본에 되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운상금광 채굴권은 1896년도에 미국이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당히 국가의 각종 이권을 침탈하였는데 이때 독립협회가 국 상소 선언문을 국왕에게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권 침탈을 반대하는 자주국권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이것이 독립협회의 활동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은 1898년 3월 10일에 일어났던 제1차 만민공동회는 바로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에 대한 그런 반대의 성격으로 제1차 만민공동회가 열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보기를 보면은 대한매일신보를 읽고 있는 청년인데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영국인 베데리 신문사를 만들어 가지고 양기탁 등이 주필로 참여했는데 이 신문사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원각사에서 신극을 관람한 학생인데 1908년에 원각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근대 소설인 이인직을 쓴 혈인을 쓴 이인직 원작의 은세계가 원각사에서 공연됐습니다. 1908년입니다. 그다음에 영국의 금문도 점령에 항의하는 관리랬는데 영국의 금문도 점령은 러시아의 그 영흥만 조차에 우리 영흥만 조차에 대응해가지고 영국이 우리 금문도를 1885년부터 점령해가지고 약 한 2년간 점령을 했습니다. 이 1885년입니다. 다음 만민공동회에서 연설을 듣고 있는 시민인데 제1차 만민공동회가 1898년 3월 10일이니까 이 아까 바친 이 열광들 이 이권 침탈하고 이 맞는 시기입니다. 이 4번이. 그 다음에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에 분해하는 군인인데 이것은 우리 군대 해산이 그 한일 신협약 즉 정미 7조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권을 빼앗기고 군대도 해산당했습니다. 이 1907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 만민공동회에서 연설 듣고 있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예.